오늘 운동은 하셨나요? 가볍게 제자리 걷기 운동하면서 오늘의 사연 들어보세요. 새벽 3시, 며느리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집안을 찢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달려가 보니 며느리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땅속에서 울고 계셨어요.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옷은 흐트러진 채로 계속 눈물만 흘리시면서 10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밤 계속된 이 악몽 속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날 도와달라. 내 것을 찾아달라. 며느리만이 들을 수 있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꿈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마이너스 시어머니 가슴 위에 있어야 할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10년 전 장례식에서 뭔가 잘못된 걸까요? 결국 우리는 상상도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올해 54살 경상북도 안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건설 일을 해왔고 이제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제 일을 도우며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작은 아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게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더니 며느리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깨어나서 아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꿈에서 시어머니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운 꿈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들려준 꿈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꿈속에서 며느리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땅 밑에서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으며 무엇보다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왜 우시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보니 그런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주 그리워했고 명절이나 기일 때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워서 꾼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며느리 자신도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돌아가실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열흘 정도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당시에는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씀은 며느리에게 했던 당부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는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도 집안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죽어서도 며느리만은 꼭 보살펴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장례는 전통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저희 집안 선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풍수를 보는 사람 말로는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묘자리는 산 중턱에 양지 바른 곳으로 앞으로는 들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례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새워 상복을 바느질하고 제수용품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도 예의를 다해 응대했고 장례식장에서부터 발인, 하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의 정성이 빛났습니다. 평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며느리가 처사이를 가졌을 때는 10달 내내 몸조리를 도와주었고 둘째 아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도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항상 감사해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간병을 했습니다. 정말 친모녀 사이보다도 더 정이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꿈을 꾸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첫날 밤 이후로도 며느리의 잠자리는 편치 않았습니다. 자다가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걱정되어 깨워보면 또 시어머니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무섭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계속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아내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무덤에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잔디도 잘 자라고 있었고 묘비도 깨끗했습니다. 재물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슬퍼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시어머니의 슬픔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큰아들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그냥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내려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나 작은 아들은 아내와 관련된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만이 계속해서 시어머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싶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악몽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거의 빠짐없이 시어머니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울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시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서 시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도 계속 피곤해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체중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신경쇠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히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자신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려준 최근 꿈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치 가슴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서 시어머니께 무엇이 필요하시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말 대신 자꾸 땅을 파는 신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땅을 파는 모습이 너무나 절실해서 꿈에서도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을 다시 떠올려 보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종 이틀 전에는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며느리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와 아들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며느리와 단둘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그냥 집안일에 대한 당부였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이후 아내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며느리에게 맡겼다는 듯한 안도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며느리에게만은 각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온 첫 해부터 친딸처럼 아꼈고 며느리도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특히 아내는 며느리에게만 전해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법이라든지 명절 때 지내는 특별한 의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나 아들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을 며느리에게는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며느리는 그 노트를 보며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무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가서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주변을 자세히 보니 몇 가지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장마철 이후로 무덤 옆쪽 흙이 조금 패인 것 같았고 묘비 앞쪽의 잔디도 다른 부분에 비해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라서 그런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무덤 상태를 알려줬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무덤에 가까이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슬픔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돌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그 반지를 평생 끼고 다녔습니다. 또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써준 편지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에 써준 짧은 편지였는데 아내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어서 늘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편지를 가져가서 읽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관 속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특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돌반지는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드렸고 편지는 아내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가 평소 즐겨 입던 한복과 자주 사용하던 염주도 함께 넣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빠뜨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꿈이 계속되면서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상황을 들어보더니 처음에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묘사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속인을 찾아가 보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런 방법들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만이 시어머니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시어머니와 가장 가까웠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라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악몽이 2주째 계속되면서 꿈의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꿈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가슴 부분을 계속 만지시면서 무언가 없어진 것을 찾으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시며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꿈에서는 시어머니의 입모양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내 것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간의 상황을 더 자세히 회상해봤습니다. 특히 임종 3일 전 밤에 일어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더니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힘이 있었고 의식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내가 죽으면 제대로 묻혔는지 꼭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의 헛소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는 며느리에게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며 저희를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며느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안일에 대한 당부였다고 했던 며느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돌반지와 첫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께서 그 돌반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 반지 안쪽에는 시어머니의 본명이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첫째 아들의 편지도 단순한 어버이날 편지가 아니라 큰아들이 심하게 아팠을 때 회복되면 어머니께 편지를 써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그 2가지 물건을 평생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셨던 것입니다. 장례 당시 상황을 다시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같은 장례식장에서 다른 장례도 함께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하루였기 때문에 장례식장 직원들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을 옮길 때도 여러 관이 동시에 이동했고 저희도 서둘러 발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관 속에 유품을 넣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관 속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서 다른 일로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관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유품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바빴으니 유품이 뒤바뀌거나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도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편지가 관뚜껑을 닫기 직전에 보니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꿈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꿈에서 2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는 내 품에 있던 것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넣어준 것들을 찾아달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서 시어머니께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도 모르겠다. 어딘가에 잘못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꿈일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웠고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점점 며느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묘지관리인에게 연락해서 10년 전 매장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관리인은 그날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 장례가 겹쳐서 정신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매장 직후에 다른 가족에서 유품을 하나 빠뜨렸다며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매장이 끝난 후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연락해봤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당시 직원들 중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로는 그날 정말 바빴고 여러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품이 뒤바뀐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며느리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 때문에 수면 부족이 심각했고 식욕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확고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어머니의 꿈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실해지고 있으니 반드시 무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과 계속 악화되는 건강 상태를 보니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꿈은 3주째에 접어들면서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꿈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며 제발 날 도와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제대로 있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이전의 슬픔에서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 다급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관 내부 상황에 대한 며느리의 설명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신 모습은 매장 당시와 비슷했지만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편지가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에 끼워들인 돌반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전혀 모르는 물건들이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낡은 안경과 남자용 시계,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묵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들이 분명히 시어머니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침 10년 전 그날을 담당했던 과장이 아직 근무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3건의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저희 아내 장례도 그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한 관에서 유품 정리 문제로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 10시경에 한 가족에서 관 속 유품 배치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끝난 다른 관들도 잠시 이동시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관도 그때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 뚜껑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함께 장례를 치른 다른 가족 중 한 곳에서 10년 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과장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그 가족의 며느리도 계속해서 시아버지 관련 악몽을 꾸고 있어서 몇 번 장례식장에 문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역시 시아버지의 유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의심하고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지만 저희 상황을 설명하자 놀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도 10년 동안 시아버지 꿈을 계속 꾸고 있었고 꿈의 내용도 저희와 매우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꿈에서 자신의 유품을 찾아달라고 하시면서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족의 상황을 종합해보니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관 이동 과정에서 유품이 뒤바뀌었거나 아니면 한쪽 관의 유품이 다른 관으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 개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꺼려했습니다. 이미 편안히 잠들어 계신 시어머니를 다시 깨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가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덤 개방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동의와 관련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방 후에는 반드시 재안장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며 대부분 유품 확인이나 이장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무덤 개방 결정이 내려지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꿈은 계속 꾸었지만 이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시는 표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드디어 들어주게 되어서 안도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자신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큰아들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방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큰아들이었지만 며느리의 간절함과 다른 가족의 비슷한 사례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식으로 걱정을 끼치실 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방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가장 정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유품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고 시어머니께서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제한장을 정성스럽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도 새로 준비하고 새수의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개방 전날 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꾼 시어머니 꿈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내일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덤 개방 당일 새벽 온 가족이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올릴 제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 준비한 꽃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큰아들은 전날 밤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얼굴에 걱정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괜한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에 전문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먼저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태라서 관 상태나 내부 모습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파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삽씩 떠내면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관이 드러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평평한 곳에 놓았습니다. 이제 관뚜껑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꿈에서 본 것처럼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분명히 끼워드렸던 돌반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렸던 그 소중한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 위를 살펴봤습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 써준 편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전혀 모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 하나와 남자용 회중시계, 그리고 묵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시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지 않으셨고 회중시계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묵주도 시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태로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고 대신 전혀 모르는 물건들이 함께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즉시 장례식장에 연락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설명하자 장례식장에서도 놀라면서 즉시 담당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에 10년 전 담당 과장이 직접 왔습니다. 관 내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전 관 이동 과정에서 유품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3건의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관들을 임시로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관 속에 들어있던 유품들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직원들이 서둘러 처리하면서 각 관의 유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함께 장례를 치른 김 씨 성을 가진 남자분의 유품이 시어머니 관에 들어가고 시어머니의 유품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즉시 그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 그 가족도 며칠 전부터 무덤 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 집 며느리도 계속해서 시아버지 관련 악몽을 꾸고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분명히 유품이 뒤바뀌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과 만나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들도 즉시 무덤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무덤도 저희와 같은 선산에 있어서 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쪽 무덤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품이 뒤바뀌었다면 시어머니의 소중한 돌반지와 편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 그 가족의 무덤도 개방했습니다. 관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관 속에 시어머니의 돌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시어머니의 본명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편지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안경과 회중시계, 묵주는 시어머니 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돌반지를 다시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라며 반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큰아들도 자신이 어렸을 때 쓴 편지를 다시 보며 감격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10년 전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서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빨리 나아서 효도할게요라고 쓴 어린 글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이번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두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재안장 비용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과 함께 편안히 잠드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시어머니의 유품을 제자리에 놓고 재안장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돌반지를 시어머니 손가락에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큰아들의 편지도 원래 자리인 시어머니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준비한 꽃과 함께 시어머니께서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을 제자리에 되돌려드리고 재안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정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10년 전 처음 장례를 치를 때처럼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돌반지를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릴 때는 할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라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의 편지를 가슴 위에 올려놓을 때도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편지예요. 이제 다시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 모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로 준비한 꽃들도 관 주변에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국화와 장미 그리고 백합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이 꽃들이 할머니 마음에 드실까요?
라고 물으며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 사용하시던 염주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니 시어머니의 표정도 훨씬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안장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어머니 10년 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차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마음을 알아차려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보 고생 많았소. 이제 마음 편히 쉬시오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10년 동안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편안히 쉬세요.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제안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무덤 위에 꽃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면서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작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되던 악몽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셨어요 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 이제 편안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진짜로 부탁을 들어드린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느낀 것은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만이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통해서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가족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영영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다. 정말 고맙다며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이번 일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각관의 유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동 과정에서도 실수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대방 가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상대방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두 집 모두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시어머니 묘소에 성묘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무덤을 찾아서 안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정말 편안히 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특별한 꿈을 꾸지 않고 있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통해 마지막 부탁을 전하신 것도, 며느리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모두 진정한 가족의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보시며 안심하실 수 있도록 더욱 화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